자, 이번 시간에 매매죠? 원래 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매매편에서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근데 별도로 이제 테마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계약금 계약하고 매매편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계약금 계약은 매매편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매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의 종류의 한 일종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계약의 종류로서 계약은 이제 14가지 전형 계약이 있어요. 전형 계약이라고 하는 건 민법전에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전형, 민법전에 정해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계약은 일단은 매매가 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요. 그 다음에 교환이라든지 뭐 환매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또 시험 범위 안 들어가죠. 임대차가 있어요.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위임, 도급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 쪽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부당이득, 그리고 불법행위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런 쪽은 이제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거 여기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위임이나 도급 같은 경우도 각각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또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씩 뭐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예요. 요거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요거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최소한 네 문제란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건 매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될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그러니까 부동산만 재산권이 아니죠. 이렇게 재산권을, 재산과 관련된 이 권리를 을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을은 재산권을 이전받는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둘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면 성립하게 된다. 이 약속이 계약인 거예요. 이거를 법률 용어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했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대금인 것이고 대금의 지급에 대한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거든요. 쌍방의 이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 그리고 쌍방의 이 채무는 서로 대가적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때 대금 줘야 되는 거고요. 대금을 지급할 때는 재산권을 이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서로 간에 동시 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은 쌍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지금 갑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가가 대금이죠. 또 대금 지급의 대가가 재산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재산권 이전하기로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약정하는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요식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요식 행위고요. 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해서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낙성계약이다. 요 두 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의무 이행은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시이행. 유상계약이니까 자,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을 받았다. 그럼 갑이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될 재산권의 가치도 1억 원짜리가 돼야 되는 건데 겉으로 봐서는 1억 원짜리 같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물건이 좀 망가졌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건이 망가지진 않는데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더라.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도 목적물의 또는 권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완전하고도 약정된 그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 두 가지 문제가 매매에서는 늘 요 두 개 가지고, 그래서 동시행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니면 앞에서 봤던 계약금 계약 있죠?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자, 계약은 성립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행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인 갑이 이행기도 정하지 않았는데 목적물을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동시에 뭘 받아야 될까요? 대금 받아야 되겠죠. 그럼 같은 시간에 을도 갑에게 뭘 줘야 된다? 대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줘야 되는데 안 줬대. 그래서 이때 대금을 준다는 겁니다. 대금을 저때 줘야 되는데 이때 대금을 주고 있다. 그럼 대금 얼마나 지체한 거죠? 요 기간 동안 대금에 지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요 기간 동안 요 대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자, 을이 먼저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재산권을 이전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을 인도해 줬다. 그러면 요 기간만큼 늦은 거죠. 그럼 요 기간 동안 요거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실, 그래요. 과실도 같이 지급해 줘야 된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과실 얘기하면서 한국말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한자로 쓰면은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이 과실하고 그다음에 이 과실하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실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이익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이크, 영어로 하면 미스테이크 내지는 폴트고요. 이 과실은 메리트라든지 인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거나 한자로 쓰면 표시가 나는데 한국말로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서로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시험에 꼭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암기 비법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표제가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 표 하나 딱 읽을 줄 알면 그릴 줄 알면 그건 끝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갑이 이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럼 을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가치가 2억이 되니까 2억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후에 어떤 놈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어떤 놈이 압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못할 상황이래요. 어떤 놈이 여기다가 전세권 설정해갖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 주거할 수가 없다. 그런 일벌을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물건, 매도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이 권리의 하자도 완전히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권리의 하자는 아닌데 구멍이 뻥 뚫렸다, 지붕이 하나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물건의 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 과정에서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다. 이 경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는 게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 자, 요거는 매도인이 완전한 권리를 만들어서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또 물건도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경매 시에도 이런 담보 책임을 진다. 이래서 요 4개 분야에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이렇게 표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줘요. 2, 3, 4, 5개. 하나, 2, 3, 4, 5 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옆으로는 4칸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국경선을 중심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암기를 시킵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도 요거는 법조문 그대로 펼쳐놓고 시험을 봐라 그래도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잘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요 표만 그릴 줄 알면 그냥 그릴 줄 압니다. 찾아낼 줄 압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요. 객관식에서 그냥 찾아내는 요령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는 사람이 있대요. 담을 전용으로 일수를 주는 사람은 손해가 대개 하고 있겠죠? 손해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손해대기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용익 권능에 의한 권리 취득 제한이다.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는 사람은 손해가 줄 서 있을 것이다. 손해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릴 줄 알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이제 국경선이니까 이쪽은 X구 나라가 되겠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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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여기 X 너무 많다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이렇게 딱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빈 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동그라미 치고 X표만 치면 돼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한 날로부터 1년,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그런 거고, 물건의 하자는 요거는 요 순서대로 여러분 그리는 것만 하나 배워둬도 아마 본 수업 들어갔을 때 하루 2주 정도는 아마 빨리 갈 거예요. 요거만 딱 하나 그릴 줄만 알아도. 물건의 하자는 물건이 종류물이냐 특정물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런 정도만 아시고 요거 담 전용 일수에서 손해대기다라고 하는 거 요 표 하나 그릴 줄 알면 일단은 여러분 오늘은 할 거 충분히 다 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2개 섞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매년 나오고, 모든 시험에 매매가 들어가 있는데 저걸 공부 안 한다 그럼 그건 잘못된 시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매매 그래요. 매도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오른쪽 167페이지에 목적물 인도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매도인의 재산권 및 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 이행 관계라는 얘기고요. 그럼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아직 인도되지 않은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데, 예외적으로 매매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을 했답니다.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는 얘기는 대금을 이미 다 줘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목적물 인도해 줘야 되는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로부터 생긴 과실을 매수인에게 다 줘라. 매수인의 권리 의무 이제 저 기본서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테마 16번에 권리의 하자가 있고
자, 우리 쭉 넘겨보시면, 권리의 하자, 다음 168페이지 보시면, 물건의 하자, 그 다음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지금 하려면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근데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요거는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게 167페이지에 있는 그 표, 이 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 표를 그릴 줄 알면 돼요.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는 사람은 손해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칸 더 내려가고 이쪽에는 나라가 달라. 이게 국경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X 줄어들면서 X. 여기는 늘어나면서 동그라미였잖아요. X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특공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의 의미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한번 그려보십니다. 담을 전용으로 일수 주면 손해가 대기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는 거, X 그리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수업을 하면서 요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대로 놔둬놓고 여러분 법조문 펼쳐놓고 답 찾아라 그래도 못 찾는데 요 표를 그려놓고 이 표 안에서 답을 찾으면 굉장히 쉽게 찾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 전용 일수 손해대기다. 혼자 담 전용 일수 손해대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책에 보면은 담 전용 일수 앞글자 쭉 나와 있고 손해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대감청은 대금 감액 청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대기 할 때 대는요, 대금 감액 청구다. 그래서 이 표를 그릴 줄 알면 그냥 끝난다. 좋습니다. 거기 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일단은 뭐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는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으면 앞에서 나온 계약금 계약 정도인데, 그럼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는 우리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대차예요. 매매하고 달리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근데 매매는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임대차는 사용 수익만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고 할 때 임대인이 자신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 차임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이것도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이 서로 쌍무 계약이에요. 그리고 대가가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유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죠. 그리고 낙성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 공통적인 거고, 쌍무 계약, 유상 계약의 효력은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볼 필요 없고, 여기는 매도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매수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매도인의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또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권리와 의무,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특히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임대차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임대인은 차임 청구권이 있죠.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규정된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차임을 청구하면서 증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속 중에 증감도 청구할 수 있다. 또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대인의 권리인 거예요.
임대인의 권리고요. 그럼 임대인의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는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사용 수익의 제공도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용 수익의 제공은 그래 네가 알아서 써라 이게 아니라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준다의 의미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 수익 기간 동안에 유지라든지 보수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속 중에 목적물이 일부 훼손이 됐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 누가 고칠까요?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됐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수선 의무는 누구예요? 임대인인 거예요. 다만 그 경우에 임대인은 자기가 수선하고 손해가 생겼으니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의무자는 임대인이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먼저 한번 보시죠.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은 목적물의 용도에 쫓아 또는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용법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임차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목적물 사용 수익 기간 중에 목적물의 유지, 수선, 보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임대인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면서 목적물이 비과세인데요. 지불 임대차 있는데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거 임대인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임차인은 없잖아요. 급하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먼저 수리하겠죠. 그럼 수리하고 나중에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지, 수선 비용 상환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용의 종류는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수선비는 이제 필요비예요. 필요비고, 수선을 너무 멋있게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붕에 뭐 이태리제 방수제를 이렇게 갖다 올렸답니다. 올렸고, 여기다가도 시원하라고 창을 좀 내고 대문도 철제 대문으로 멋있는 거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좀 뭐 길도 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정원도 만들었대요. 이거 갑자기 좋아진다, 집이. 이렇게 정원을 좀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울타리도 쳐가지고 경계도 분명히 이렇게 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차 라인도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 대문도 자동이래. 오픈 세사미 그러면 쫙 열린대요. 이런 거 만들었답니다. 그럼 목적물의 가치가 많이 증가했겠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같으면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가 있을 때는 거예요. 지상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고,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는데, 이때 지상에 임차인이 건축한 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료된 상태에서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을이, 이 임차인인 을이 지상 건물을 뽑아가야 되는데, 건물을 어떻게 뽑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토지 좀 더 쓰자라고 해서 계약에 갱신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야. 아니, 더 이상 안 돼. 내가 토지 좀 쓸 거야. 그러면 토지 돌려받으면서 이만큼 이익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다시 그래? 그러면 지상물 네가 사 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그냥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권리인데, 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가 있었다는 거죠.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지가 지 맘대로 여기다가 물건 하나 갖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붙였대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을이 직접 한 거예요. 을이 직접 했는데, 요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이 물건이 요 물건과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느냐 아니면 독립성이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물건의 일부가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뛰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합물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 일부가 됐다. 그러니까 요 물건의 소유자 누구냐? 요 물건은 갖다 붙인 물건은 갑이 소유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속물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갖다 붙인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이거 수고해 갈 수도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야 네가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 가면서. 그래서 이 부속물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합물은 유익비 상환 청구로, 여기서 비용 상환 필요비와 유익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물건의 일부가 돼버렸죠. 근데 갑은 하나도 손 안 들이고 지금 이렇게 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익비로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무턱대고 지가 임대차에서 지 편익을 위해서 뭔가 붙여서 사용 수익하다가 이사 갈 때 되면 야 네가 사, 그럼 임대인은 무조건 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든지 처음부터요,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인 거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요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만 있니? 아니죠. 임차인도 의무도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차임이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연체 차임 총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의 용법 또는 계약으로 정한 그 용법을, 용도에 쫓아 용법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자, 요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였다. 그래서 거기요, 임대차인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 사용 수익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에, 여기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생겼네요. 그래서 거기 임대차에 존속기간 약정한 경우에 2번이 있죠. 20년 이하 요건 지우셔야 돼요.
요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해야지 법으로 정한 것은 위헌적인 요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행 규정이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17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발견을 못했네요. 지워버립니다.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버린다. 그런 거고요. 임차인의 의무 6번을 한번 보세요.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또 용법의 준수 의무도 있다. 그런 정도고. 자, 임대차의 해지,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그냥 우리 본 수업 때 보시기로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이다. 자,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 요걸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도급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도급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어요. 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둘이 이런 약정을 합니다. 갑이 을한테 야, 일 좀 완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구했던 일의 완성을 해주고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도급인은 얘들은 보수를 얼마 줄게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도급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서로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쌍무계약인 거예요.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본수업 가면 쌍류불락이다. 생류불락 사줘서 고마워요. 쌍류불락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때 수급인은요, 정해진 날짜에 일을 완성해 줘야 되겠죠. 도급인은요, 일에 완성된 물건을 받았다. 그럼 그때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된다. 그런데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당연히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도급인이 보수를 늦게 지급했다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지연이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급이었다. 그리고 우리 도급 계약이 보시면, 도급 쪽에 보시면 책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보수는 언제 줄 것이냐?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줘야 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일의 완성, 그렇지 반드시 어떤 물건에 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 완성 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을 때 뭘로 주겠다 또는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약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관습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수는 약정한 지급 시기에 줘야 된다. 지급 시기가 없으면 관습에 의한다. 만약에 관습마저 없으면 약정된 노무를 완료한 때, 종료한 때 지체 없이 지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물건이 있대요. 그래서 둘이 을이 일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완성을 했다.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재료도 을이 공급을 했고 노력도 을의 노력으로 물건을 완성시켰다. 그럼 이때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물건의 소유자는 수급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수를 받으면 매매대금 비슷해갖고 보수를 받으면 그때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료를 갑이 공급을 했고 을은
노무만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재료를 공급한 갑의 소유가 됩니다. 이 물건은요. 그래서 주재료를 누가 공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재료, 이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우리 젊을 때, 이제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고급 양복은 전부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이나 평안시장 같은 데 가갖고 옷감을 끊어다가 동네에 있는 양복점에 갖다 주죠. 양복점에 갖다 주면 재료는 내가 갖다 줘요. 그 재료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싼데 그 양복점 아저씨가 양복을 만들 때 그 공임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도 완성된 양복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그쵸. 재료를 공급한 사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재료를 누가 공급했느냐, 재료를 누가 공급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공급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성된 물건이 일단 을에게 귀속이 됐다가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 보수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갑에게 권리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또 주 재료를 갑이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소유권은 그냥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요, 이 행위의 대가, 노력의 대가로서 보수만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도급계약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래,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수급인이에요. 근데 여기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럼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수급인이 고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이때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고치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치기 힘든 사안 같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주요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생겨서 고치고 난 다음에도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때는 하자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하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하자는 그다지 뭐 굉장한 하자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구조내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계단이에요, 계단. 이렇게 해서 계단 참이 이렇게 있죠? 계단 참이 있는데 요거를 15cm씩 했어야 되는데 16cm씩 했다는 거야. 그 전부 15cm씩 해야 되는데 16cm씩 했대요. 그렇다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하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16cm로 했다고 해서 1cm씩 전부 까내려야 되느냐? 그럼 1cm씩 까내려면 이거 계단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요. 깨내려면.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하자 보수하기보다는 뭐 한다는 얘기죠? 손해배상으로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중요치 않고 보수에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 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옷을 갖다 줬더니, 옷감을 갖다 줬더니 내 옷이 아니라, 그쵸, 초등학생 옷을 만들어 놨다. 그럼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는 수밖에 없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지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로 했다는 거죠.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서 갑이 내 토지 위에 이런 식의 건물을 좀 지어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짓긴 지었는데 갑이 가서 보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건물 지으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지상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자보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거 지상 건물 철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자 보수로서 가능하다 그럼 하자 보수 청구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하자 보수도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라고.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라? 팔아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 사람은 그다지 큰 손해가 안 생겨요. 하지만 이걸 철거하게 되면 을에 대해서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의 경우는 이것들은 한 번 지어지면 쉽게 철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도급인이 이런 재료를 공급했대요. 아니면 도급인이 어떤 지시를 자꾸만 함에 따라서 하자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지가 제공한 재료도 아니고 지가 지시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데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가 부적당하다 또는 지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에라 뭐 먹어라 엿 좀 먹어라 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그때는 또 손해배상 하자담보 책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 면책이 된다.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데 도급인이 공급한 재료라든지 지시가 부적당함을 잘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되지 않는다. 책임을 져야 된다. 보수 책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몇 년이요? 토지 5년이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토지에 대한 공사는 왜 5년이고 건물에 대한 공사는 왜 10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5년이에요. 건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몇 년이고요? 10년이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5년, 10년 정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토지가 오래 가요? 건물이 오래 가요? 토지가 오래 가죠? 근데 이거 5년밖에 안 정해놓은 거 좀 답답하죠? 그냥 우리는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오히려 쉽잖아요. 토지는 지금 평면적이니까 어떡하고요? 5로 하고 건물은 수직적이니까 10으로 하자. 그럼 더 쉽죠 뭐 우리도. 더 편안하게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도급계약의 종료가 나올 거예요. 도급인의 계약 해제다라고 하는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대요. 잘하고 있대. 그런데 도급인이 지 사정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수급인이 완성시킨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민법상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또 도급인 파산 시 그래요. 도급인이 파산 시에도 도급계약은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도급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위임 쪽은 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임은 다음 시간에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더 쉬겠습니다.